자, 마케팅과 관련해서 첫 번째 세션에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물류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UPS 코리아 김홍주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물류 위기 현황 그리고 대응 방안 공유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UPS에서 영업부의 부서장을 맡고 있는 김홍주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물류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 발표를 의뢰받았을 때 내용을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 또 어떤 내용을 해야 되지, 또 이 제가 발표한 내용을 어느 분들이 들으실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솔직히 제가 지금 발표하는데 어떤 업종에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관련돼서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 이제 그런 최근에 뭐 백신 운송이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 사태에 관련된 거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했을 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는 백신들 중에서 파이자 백신에 대한 운송 총괄을 제가 작년에 했었어요.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안정화돼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공급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 그 부분이 또 전자상거래와 뭐가 관련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항상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이 첫 슬라이드에 사진을 넣으면서 어떤 사진을 넣어야지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가, 그게 시사하는 부분이 뭔가를 좀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밑에 보시면은 빨갛게 돼가지고 돼 있는 전 세계, 이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이게 코로나라는 위기로 생겨서 빨간색도 있지만, 항상 어려운 상황들, 또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물류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국제 운송이나 내륙 운송도 다 그렇고요. 또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 저는 또 UPS라는 항공 운송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예쁜 비행기 하나, 아니면 아름다운 망망대해가 보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좋은 얘기를 꺼내는데, 지금 사실 물류 상황은 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오른쪽에 조그맣게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고요. 배는 보이지도 않고요. 약중육배 컨테이너가 쌓여가지고 적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하나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진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뒷부분에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단순히 상황이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좀 시장을 읽어야 될 것인가, 또 이커머스라고 한다고 하면 단순히 이제 물류에서 항공 운송 위주로 아니면 조그만 소화물들을 운송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코로나 이전이라고 하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냥 원스톱 서비스, 좀 전에 쇼피에서 말씀해 주시는 뭐 저희도 도어투도어 운송을 하지만 도어투도어 운송, 그런 것만 볼 텐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해상 운송부터 항공 운송, 일반 화물 운송, 화물 항공 운송, 특송 운송, 이런 상황들을 다 이해를 하지 않으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가격은 오르고 힘들어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은 좀 그런 난항을 좀 겪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시작은 전자상거래 시장 흐름들, 뭐 전통 이런 무역과 전자상거래 간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런 화물들, 재화를 운송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운송하는 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또 그 부분들이 어떻게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가 이 물건을 잘 판매하고 제때 수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많이 관심 있게 보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자상거래 시장 흐름인데요. 시장 흐름 중에서 먼저 저희가 봐야 될 게 아마 기존 B2B 정식무역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여기 보시는 것 중에서 사실 내가 제조를 해서 물건을 공급을 한다고 하면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파란색 라인, 그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쓰면은 그 외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제품을 오다를 받아가지고 법인이나 고정 바이어한테 판매를 하고요. 제때 납품만 해주면 그 위에 판매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재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반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운송은 대부분 저희가 뭐 99% 이상의 물품들이 다 해상으로 운송이 되다 보니까 수개월 동안 선박물류로 운송이 됐는데,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상당 부분 낮은 원가들의 제품들을 운송을 해상으로 했고요. 고가의 제품들, 가장 잘 아시는 이제 한국의 주력 상품이 반도체나 그 외 특정 이제 아이템들, 여러분들 매일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그런 것들은 항공으로 운송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이런 아이템들이 상품 전환 주기가 되게 느립니다. 가장 또 여러분들 의류 사시면은 그러잖아요. SS, FW 해가지고 시즌 상품 사고, 그렇듯이 이 시기별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제품들을 정신 통관해서 하는 게 B2B 무역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전자상거래 무역으로 바뀌었는데, 제일 틀린 게 아마 이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 배송을 하고 배송 기간이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빠른 서비스, 비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거고, 거래 방식은 많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뭐 옴니 채널 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물건을 전자상으로 받아가지고 소매로 팔기는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에서 빠른 상품 전환 주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네, 이런 제품들을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가장 전통무역은 이제 일반 고정 바이어라고 하면은 대상자들이 많고요. 거래 유형이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하겠죠. 이제 기업 간의 거래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현지에 있는 판매자들을 현지에 있는 누군가의 특정 업체,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아마존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시면 공급하는 이제 이런 다품종 소량의 물품들을 과거에는 이제 수개월 동안 공급했다고 하면 이제는 2주 내에, 때로는 뭐 하루 이틀 걸리는 데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동남아시아 쪽은 뭐 일주일 내에 이제 그런 짧은 이 공급 주기를 가지고 제공을 하다 보니 항공물류에 대한 수요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가가 높습니다. 물류 원가가 높고, 과거에 저는 원래 처음에 직장 생활을 제조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조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무역회사에서 원가 분석을 해갖고 가격을 오파를 하면 한 물류비를 5%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15%, 20%, 많게는 50%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가 비용이 많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거래 방식은 온라인 주문인데, 또 하나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일반 전통적인 무역은 통관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거래 방식에서도 무역 거래 방식이나 이제 결제 방식들이 다 돼야 되고, 또 대부분 통관들을 물건을 구매하시는 바이어 쪽에서 통관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일부 정형화된 이제 세팅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자상거래는 이제 수출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출 신고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쪽에 관심이 좀 떨어지고, 또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또 이 짧은 주기에서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또 차이점이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전자상거래 무역은 이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반품, 아까 전에도 뭐 한국 제품은 다른 타 국가 제품보다 이제 반품률이 낮다고 하는데, 이제 전통적인 무역 거래 대비 이 반품이라는 부분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 구매에 한 15에서 18% 정도는 반품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전통적인 무역과 전자상거래 간의 큰 차이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들이 뭐냐면은 온라인몰을 이용을 해서 이제 웹상으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본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소매 유통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진출한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월마트겠죠. 네.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전자상품 거래,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이제 쇼피 같은 경우 동남아, 저 이렇게 발표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상품 특성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출연이 대부분 이제 왼쪽에 보시는 베스트바이나 뭐 월마트도 어떻게 보면 소비재 제품들을 위주로 많이 팔고요. 이제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 보시면은 뭐 하이마트나 아니면은 전자랜드 그런 전자제품 관련된 유통업체인데 이쪽에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진출을 많이 했고요. 그 외에 타 IT 플랫폼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가장 큰 게 이제 알리바바겠죠. 예. 알리바바, 징동 이런 데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이제 지역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알리바바나 징동 그러면 어느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알리바바 글로벌로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지금 거의 100만 건 정도가 한국에 들어온대요 매일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알리바바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이 내수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80% 이상이 중국 내 내수이기 때문에 좀 지역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 자사몰을 통한 직접 판매인 것 같아요. 아마존이 FBA라는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FBA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인데 그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아마존 플랫폼을 사용해서 판매를 하시는 제품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사몰을 통한 직접 판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아마 상당 부분들 한국 고객들이 해외에 파트너가 없거나 뭐 거래를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 아마존을 통해서 일부 소정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이 해외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다를 받고 보내는 게 아니라 미리 보내놓고 오다가 떨어졌을 때 바로 적시적소에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경쟁 상대가 한국에 있는 다른 판매자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직접 국내 판매, 내수 판매를 하고 계시는 고객들과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류 얘기하면서 플랫폼 이런 회사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고객 이 플랫폼을 이런 어떤 플랫폼을 썼을 때 어떤 물류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야지 이 물류 비용이 일반 전통적인 이 무역거래 대비 3배 이상 들어가는 이 산업에서 가장 적절한 비용을 내고 최적의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 플랫폼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진출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사업을 성공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이 자료 막 여러 개 준비하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광고를 좀 많이 해볼까 했는데 그건 좀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뭐 서두에 저희 아까 전에도 저희 MOU 하면서 저희 대표님께서 또 고객사들에게 경쟁력 있는 좋은 가격을 제공을 해드려가지고 활성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광고성 내용은 아예 다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이 정보적인 차원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물류회사가 그냥 물류 서비스만 해드리고 가격 싸게 해드리고 빨리 제공해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컨설팅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봤을 때 지금은 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가 뭐 한 5가지 단계로 나눠볼 것 같아요. 산업군이 그럼 뭐 개발기, 도입기, 발전기, 성숙기, 세특기라고 하면은 이제는 성숙기 단계에 도래해서 이제는 많은 성장보다는 내 안에서의 경쟁 부분이 많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내가 판매 루트나 물류 공급이라는 걸 잘 짜는 게 아마 사업 성공에 큰 지름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리테일보다는 이커머스가 아직까지 성장세는 높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 단계에 들었다는 것도 인지를 좀 하시면은 그 맞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이제 수출입 동향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한국은 이제 반도체나 이런 자동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게 화장품들, 소비재 제품들도 많은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국가들도 보면은 과거에는 저희가 대미 무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 비즈니스가 상당 부분에 대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하면은 한 2012년도부터는 중국과의 대중무역의 물동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또 아세안 쪽 이런 쪽에도 이제 많이 증가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저희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했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이제 성장세가 많은 미국 이런 쪽에서 저희 한국 사람들에 대한 한국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들 아니면 한국 판매자들의 제품들을 많이 구매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이 계속 수출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까지 물류 창고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큰일 났구나. 이제 물류 공급도 안 되고 소비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긴장을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정상화되고 더 판매가 늘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계속 이 수출이나 수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온라인 비즈니스도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린 서비스들의 고객층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정말 이 천장을 뚫었다 갈 정도로 피크를 치신 고객들 빼고는 계속 성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커머스 쪽도. 그래서 기존 제조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무역 거래를 하시다가 온라인 쪽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저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돌파구인 것 같아요. 수출 동향 국가별로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대로 대로 아직도 중국이 이제 양으로 보면은 가장 큽니다. 근데 이 아세안 전체로 본다고 하면 동남아 쪽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무역을 할 때는 미국만 봤는데 이제는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또 유럽 시장의 진출 그런 부분도 주의 깊게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이 리치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업체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공급 특히 이제 이 동남아 쪽은 가장 어려운 게 통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관적인 부분을 잘 해결해주는 업체를 선택하시면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류비는 천장을 뚫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줄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뭐 이 미국의 롱비치나 이런 쪽에 항만에서 이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한번 제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저녁에 되면 롱비치 주위에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 별이 보입니다. 그게 다 배가 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노동력이 공급이 안 돼서 오퍼레이션적인 제약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요의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물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경제 성장률과 또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대부분 이 해상물류는 GDP를 기준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일치한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10년에 대한 IMF에서 발표한 것도 봐도 평균 2.5에서 2.8%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렇지만 이커머스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공급은 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 공급은 많이 늘었는데 이제 공급을 늘리는 거는 배나 비행기나 운송수단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 사시면은 몇 달 만에 차 받으세요? 반도체 문제 없을 때는 한 두 달, 세 달이면 받았잖아요. 제가 작년에 차 주문했는데 저 아직도 못 받았거든요. 네. 못 받았는데 배나 비행기는 더 오래 걸립니다. 한번 주문하면 기본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성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제약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 트렌드의 회복세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보셔야지 되는 게 이걸로 인해서 운임이 계속 이 고공행진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 전략할 때 가격 설정이나 아니면은 또 이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리드 타임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를 감안을 해서 잘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이 공급이 늦어지고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적자를 보시거나 아니면 고객이 구매하시고 물건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좀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변화에 대해서 깊은 이제 심도 있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이 지수들이 그렇습니다. 운임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떨어졌는데 항공운임도 떨어졌는데 그거는 올림픽 때문에 이제 뭐 생산들이 중국에서 좀 줄어서 그런 거지 그 외의 부분들은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무역거래 늘어난 거 대비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이 이유는 사실은 공급이 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무역거래 부분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물량이 많이 안 늘었다는 얘기는 제약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항공으로 전환되고 그 항공이 또 국의 특성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항공 시장은 이거보다 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비행기 한 대 태우시면 747-400이라고 2층에 좌석이 있는 비행기가 100톤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여객기 공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는데 최근에 뉴스 보신 것 중에 대한항공이 이제 비행기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100톤을 실을 수 있는 화물기 대신 여객기를 활용한다면은 사실 20%밖에는 못 실습니다. 20톤 정도 실리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5배가 올라야지 그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과거에는 그냥 항공 해상이 따로따로 움직였다면 지금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지수가 그런 영향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공급 시장 당연히 이렇게 안 좋고요. 늘기는 했는데 이게 시장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특히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많이 운송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항공 수요 예측은 이제 PMI 지수라 구매 심리, 구매 지수 이걸 많이 봅니다. 50을 기준으로 보는데 최근에는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기 뭐 부양책도 쓰고 있고 또 이자도 많이 내리고 있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또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이게 반등을 할지 아닐지 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주의 깊게 이 구매 지수를 자세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 수요 캐파도 똑같이 늘린다고 하는데 저희도 올해 새로 비행기 한 50톤 되는 비행기를 12대를 추가로 발주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발주하면 2년 있다 오겠죠. 그러다 보니 고객분들은 비행기 한 대 넣어주세요 하는데 그게 한순간에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이 회사다 보니까 빨리빨리 공급해가지고 수익을 늘리고 뭐 타이밍을 잘 잡으라 그러잖아요. 지금이 타이밍인데 비행기는 오케이 한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캐파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예측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공 시장을 잘 이해하고 또 이제는 항공 시장만 볼 게 아니라 해상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셔야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게 전체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 그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백신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백신 운송과 이 온라인 비즈니스와 물류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저희 한국에 이 백신이 첫 들어온 날에 제가 제 기억으로 2월 25일인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신문에 막 뉴스에 라이브로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저희는 이걸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운송을 할 거고 루트는 어떻게 하고 규정은 어떻게 하고 이게 보통 수입을 하면은 모든 화물이 다 100% 엑스레이 통과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약품이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세관과 협의해갖고 엑스레이 통과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아이템 이게 백신을 운송하니까 백신이 아니라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이제 위험품 관련 부분들 여기 가운데 보시는 이 기계가 GPS거든요. 위치 추적기와 온도를 컨트롤하는 기계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전파법 그런 규정들을 다 미리 인지를 하고 세관에 신고를 하고 해서 어디 중간에 멈추지 않고 꾸준히 운송이 돼가지고 이 일회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네,
똑같습니다. 특히 소화물을 보내실 때 이런 특성 운송장을 많이 붙이세요. 그리고 그런데 신고 내용은 좀 허술하게 많이 하세요. 특히 저희가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으로 많이 수출을 하다 보는데 미국은 사업 추진 기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내면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고 아 좋았어. 이제 운이 좋았네 하는데 이게 축적이 되면 나중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 내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당장 안 하고 1년, 2년 후에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대비하려면은 저희가 백신 운송을 했을 때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특히 통관 관련된 모든 정보들 그런 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적정한 세금을 내고 또 통관에서 걸려가지고 이 늦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일부 아이템들은 이 FTA로 인해서 관세 면제받는 것도 있고요. 한국에서 정부 지원금 받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특정 아이템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받는 베네핏도 챙길 거고 앞으로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면은 사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의 연속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운송과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통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전 준비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예측을 한다고 하면 세금도 예측하고 한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생기는 손실이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브랜드를 사업을 성장을 했을 때 비즈니스 연속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강조를 10번 해도 아깝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계되는 걸 한번 찾아와서 한번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관세사 이런 데 통해서 할 수 있고 운송사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겠지만 10번, 20번 문의하셔도 아깝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컨택을 하셔가지고 이 정보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기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을 확장하시고 또 오래 유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